사드 문제로 냉각기를 가졌던 한중 양국이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가정보원 대북실장 출신의 김정봉 한국융합안보연구원, 북한 연구센터장, 또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분석해보겠습니다. 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합의에 따라 어떤 점이 나아질까요? 첫 번째 주제는 중국의 경제 보복입니다. 네, 한중 양국이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자고 합의했습니다. 자, 교수님, 이번 합의에 따라서 명동이 다시 북적거리게 될까? 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벌써 중국 관련 주들이 이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한중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관광객들이 돌아오고 나면은 한국 경제의 청신호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국가 대 국가 간의 협력 관계를 봐야 됩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되고, 아직은 민간 교류 차원에서의 무슨 한한령이 해제됐다거나 이런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이제 그 한중 관계가 완전히 복원될 것이다. 이미 복원 과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중국 측과 한국 측이 합의한 것은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자,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다. 최소한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데 방점을 찍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뭐 자동차라든가 마트라든가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앞으로? 네, 지금 사실 외교라는 것은 정치 군사적이고 경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청와대 안보실 차장이 가서 외교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강경화 장관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자기들의 경제적이고 정치 군사적인 그런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자기들이 더 이상 한중 관계를 악화시켜서는 덕볼 게 없다는 판단이 쓴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게 벌써 판단 오래전에 섰어요. 벌써 몇 달 전에 섰는데, 만약에 사드 배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한 2, 3개월 전에 만약에 사드 관련해서 한한령이라든가 경제 제재를 해제하게 되면은 19차 공산당 대회에서 분명히 반대파의 공격을 받을 겁니다. 네. 그러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인선을 하고 정책을 꾸려나가는데 불리하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일단은 시간을 좀 끌어가지고 일단 19차 공산당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좀 풀어주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외교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더 이상 악화시켰다가는 오히려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 힘을 합쳐서 중국을 봉쇄할까봐 자기들이 오히려 먼저 필요해서 우리를 현재 우리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진핑 주석의 전략에 따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한중 관계 복원 협상을 하기 위해서 물밑에서 그 외교 라인이 상당히 바쁘게 움직였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최고의 외교력이 발휘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8월부터 물밑에서 3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가 한중 관계 복원을 위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김정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여기서 큰 변수는 시진핑 정부의 결심이었습니다. 시진핑 정부도 언젠가는 이제 사드 문제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바닥을 찍는 것을 막고 출구 전략을 모색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에 대한 보복을 가하면 가할수록 이 중국이 또 두려워하고 있는 한미일 간의 중국 포위, 안보 전략이 공고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보복과 이 3자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 균형을 맞추는데 시진핑 정부의 이제 사드에 대한 전략에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양회도 있었기 때문에 그 출구를 언제 선택할 것인가, 그런 타이밍에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더 이상 관계가 양국 간의 어떤 이 문제가 걸림돌이 돼서 악화되는 것을 막자는데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한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했다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좀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언제든지라도 다시 꺼낼 수 있는 이 사드 카드를 너무 쉽게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을 이따 또 더 자세히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김 교수님께서는 일단 공산당 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입장이 바뀐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면요, 중국 입장에서. 아니, 저는 김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입장은 이미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장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한국에 표명하는가는 그것은 이제 전술 전략적인 판단의 문제입니다. 국내 정치적인 맥락도 있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11월 초에 시작합니다. 첫 이제 방문지가 일본이고 한국 그다음에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3자 안보 협력의 가장 약한 골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 대해서 일단의 유화적인 메시지를 던져서 한국의 반응을 테스트해보고 또 나중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때 한국 측에 이제 한미 안보 동맹을 공고화하는 그런 정도에 대해서 중국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를 미리 마련해 두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사드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해석이시긴 한데요. 자, 중국의 입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변하지 않은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사드에 대한 입장입니다. 네, 사드와 관련한 한중 양국의 입장. 이번 합의문을 보면은 예전하고 그 입장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도 약간의 절대 반대나 절대가 빠진다든가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약간은 완화되는 측면이 있으나 중국이 왜 사드를 반대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이런 말도 했죠. 사드가 한국의 무기라면 자기들은 반대하지 않는다. 근데 그것이 미국의 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정령 한국이 미국과 일본 쪽에서 미국과 일본 쪽에 서게 되는 것이냐라는 푸념도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드 배치 문제는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이 사드가 이 주한미군을 공격하는 중국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 균형이 깨진다면서 그걸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드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한국을 미국과 일본의 동맹에서 떼내가지고 제일 약한 거를 떼내가지고 한국을 어떻게 요리를 해보려고 친중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사드 가지고 해봤자 한미 동맹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드 문제는 제기하긴 해도 사드 문제는 크게 서로 양국 간의 그 관계 개선을 하는데 그 장애가 되지 않게 일단은 묻어두고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 가지고 앞으로 관계 개선을 해나가자 이런 게 기본 입장이 같기 때문에 네. 현재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언제라도 사드 문제는 그 우리 한중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면 항상 들어갈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언제든지 이 사드 카드는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어떤 경우에 그런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보면은 중국은 우리의 입장을 유의한다고 했습니다. 네. 유의한다는 건 신중하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는 것이지 이 케이스가 끝났다는 것을 선언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 강경화 외교장관이 이제 세 가지 주 입장을 밝혔죠. 뭐냐면은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이 한미일 동맹 수준으로 가지 않을 것. 네. 그다음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미국의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는다. 세 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 입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 측의 이러한 세 가지 입장을 중시한다.
실제로 한국이 행동으로 옮기기를 바란다. 이렇게 유의하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네. 만약 한국이 이 세 가지 입장에서 약간이라도 벗어나는 모습을 보인다고 중국이 판단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심하게 문제 제기를 안 한 것인데 한국 측이 먼저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사드에 대해서 결연한 입장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네.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한 한중 양국의 해석이 다른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다른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현재 한국과 일본이 군사 정보 교류 협정을 이제 맺어가지고 쌍방간의 군사 교류를 합니다. 이 군사 교류 자체를 이게 MD 아니냐라고 시비를 걸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 미국이 동해상에서 합동 군사 훈련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합동 군사 훈련을 하느냐? 동해에서 하면 좋은데 만약에 남해에서 했을 경우는 자기들이 일단은 군사적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약속이 틀려진 거 아니냐? 니들이 원래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군사 동맹을 가지 않았는데 당신들이 하는 행동 자체가 벌써 사실상 군사 동맹이다. 그리고 미사일 관련한 정보를 서로 교환한 거 보니까 이것도 MD가 아니냐 이렇게 시비를 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칼자루를 치게 된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정치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이 사드 문제 관련해서는 군사 당국 간의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사드 문제의 핵심은 이제 군사 위협이라는 것이죠. 중국 입장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 동맹 수준으로 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한국 정부가 약속을 하고 중국이 주시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안보 협력을 해야지 동맹 수준은 아니고 어디서부터는 동맹 수준이나 이거는 중국이 보기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아까 정보 공유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수 야당에서 얘기하는 주한미군 전술핵이 만약 한반도에 재배치 결정이 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동맹 수준의 안보 협력이 아니냐. 왜냐하면은 미국의 이런 전술핵은 대부분 폭격기에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워낙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전술핵이 베이징까지도 정밀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배치된다고 할 때 중국이 한국 측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것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아직 군사 동맹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니다라고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한국이 입장을 바꿔서 결국에는 미국과 동조해서 중국 포위 전략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항의가 나올지 그건 중국한테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칼자루는 안타깝습니다만 아직도 중국 쪽에 있는 것이죠. 네. 일단 이 사드 문제를 양국이 봉합을 했다. 다만 언제든지 다시 꺼내들 수 있는 카드로 보인다. 이런 해석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어쨌든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이 문제를 묻어뒀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였다면 왜 진작에 하지 않았을까? 이 의문에 대해서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진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 시진핑은 이제 향후 5년 동안 여태까지 이 당대에 대한 스트레스가 걸려가지고 사드 문제 이런데 강경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그 국내 사정이 있었다고.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개인 리더십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카리스마가 이렇게 확보됐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하기가 더 쉬워졌다는 거예요. 네, 다양한 해석을 좀 해본다는 차원에서 지금 좀 녹취를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이 해석을 보면 일단 그동안 사드에 대한 강경한 반응은 시진핑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차원이었다. 그런데 이제 1인 체제가 강화가 됐으니까 좀 논의가 수월해진 거다. 이런 해석으로 들리는데요.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장대회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것을 시기적으로 유보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는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입장이 워낙 공고해졌기 때문에 자유롭게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시진핑 정권의 권력이 공고화됐다면은 만약 시진핑 주석이라는 개인 지도자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가진다면은 중국 전체의 외교 안보 전략이 그 큰 변화를 순식간에 맞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모 아니면 도라는 이 그 풍랑이 이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제까지 사드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오래 끌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사실 이 지도자의 그 개인적인 판단과 감정도 분명히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이 우려를 표명했을 때, 국방부장이 우려를 표명했을 때 이제 한민국 국방장관은 그때 2월이었죠. 국방위에 출석해서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대답을 했고 2015년 3월까지도 그때 청와대 대변인 발표는 무엇이었냐면은 사드 문제는 미국이 요청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협의한 것도 없고 협의가 없기 때문에 결정된 것도 없다. 이런 쓰리노 사드에 대해서 쓰리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게 2015년 3월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사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신뢰가 이제 땅으로 떨어진 것이었죠. 그것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이런 강경 대응과 경제적 보복이 생각보다 길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점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사드 문제가요. 실질적으로 중국에 어떤 위협이 되느냐 이 문제와는 별개로 얼마든지 중국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도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적당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사드가 방어 무기고 그다음에 레이더 가지고 어떤 지역을 본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레이더라는 것이 빠르게 움직이는 금속성 물체가 점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점이 좀 크냐 작으냐 빠르냐 그것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만주를 본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또 여기서 빛은 직진하기 때문에 만주에 되면 지상 한 40~50km까지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밑에 40km까지 아무것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만두 지역을 관찰한다는 소리가 전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거를 시진핑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드라는 문제를 가지고 한국을 일단 길들이기를 하고 한미일 동맹에서 한국을 떼내고 또 하나는 현재 한국이 가진 기술이라는 것이 이제는 사실 중국 입장에서 별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문제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제 롯데가 얘기하는 현재 그 유통업도 중국이 얼마든지 자기네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중국이 별 필요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얼마든지 그다음에 한국이 최첨단 기술을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하고 경제 관계를 안 한다 하더라도 중국은 별로 손해 볼 게 크게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자기네 경제 발전 단계에서 한국을 얼마든지 손돌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국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렇게 내버두면 한국 국민의 마음에 돌아서게 되면 우리 정부가 또 바뀌게 되고 우리가 정부가 바뀌게 되면 정말로 한국, 일본, 미국이 군사 동맹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아시아 중시 정책이 결국은 중국에 대한 봉쇄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내버렸다가는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조그마한 사드 가지고 한국을 압박을 했더니 한국이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어가지고 중국을 압박한다. 이게 견딜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 이 정도 시점에서는 이제 사드 관련해서 문제 더 이상 삼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한국을 중국적으로 끌어당겨가지고 경제 관계의 의존도를 더 키워가지고 언제라도 한국이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으려고 그러면 한국을 손을 좀 보겠다. 그게 훨씬 중국에서 입장이 낮기 때문에 네. 이제 현재는 이제 관계 개선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갔는데 이 사드 문제는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거죠? 사드 문제가 사실 한중 관계의 전부는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걸림돌이었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제 양국 정부가 일단 합의한 것은 이 문제 때문에 다른 한중 관계의 다른 측면이 계속 발전이 막히고 지지부진한 것은 이제 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제 분야에서 협력 그리고 인적 교류 이런 것을 새로 가동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드 문제와 다른 문제들을 좀 구분해서 보기로 했다. 여기에 오늘 합의문에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저희가 앞서서 이 권력 유지와 강화가 시진핑 주석의 스트레스 요인이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 시 주석 그리고 중국의 골칫거리 풀리지 않은 골칫거리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에게도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북한에서 들어온 김한솔 암살조가 중국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의 아들인데 그 아빠가 피살된 뒤에 은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중국에 있는 거냐 이런 추측을 하게 돼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에 있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다면 중국에서는 북한 공작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김한솔이 중국을 선택했을 경우는 자기 목숨을 버릴 가능성이 높아서 중국에 있기는 굉장히 힘들다 생각을 하고 또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유럽을 간 게 아니냐, 뭐 프랑스라든가 네덜란드를 간 게 아니냐. 사실 프랑스나 네덜란드에는 국경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거기서 만약에 처리한다 그러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만약에 그 김한솔이 간다 그러면 북한 공작원이 활동하기 가장 힘든 데서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 있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이번 뉴스를 접하고 조금 이거는 앞으로 또 확인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살조가 활동했다는 내용 자체의 사실관계를 좀 더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찰총국에서 사람을 보내서 암살을 시도하다가 두 사람이 잡혔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김정남이를 죽인 거는 전부 다 국가안전보위부, 국가보위성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국가보위성이냐면 김정남이 북한 체제를 비난했기 때문에 체제 위의 요소이기 때문에 보위성이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해외 공작이 아니고 자기네 사람이니까 체제를 보위한다. 탈북자 잡아들이는 것도 보위성의 공작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김정남이도 자기 나라 국민이고 하니까 체제를 위협했다. 그래서 보위성이 나서는 것이고 요번에 정찰총국이 나섰다 그러면 이거는 뭐 해외 공작 차원에 접근하는 것인데 근데 지금 현재 출처 자체가 베이징발 북한 소식통입니다. 네. 이게 중국 공안에서 나온 얘기 같으면 좀 믿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뭐 신빙성을 더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북한 소식통이 과연 중국 공안이 현재 수사 중에 있는데 수사 정보가 유출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네. 그래서 현재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얼마 전에 김한솔이 은둔 생활이 답답하다 이렇게 뭐 호소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에서 이 김한솔이 어떤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거 아닌가 염려해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논리적인 고리가 얼마나 탄탄한지. 김한솔이 뭐 불편하다, 답답하다 불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이 한 번 했다 그래도 이제 유출이 됐을 수 있고 그게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김정은 귀에 들어가서 뭐 심기를 거슬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어떤 암살 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렇게까지 됐을 것인가, 전략적 판단이 그렇게 간단히 그리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인가. 그래서 저도 이 뉴스의 이제 신빙성이라든지 그 출처 같은 것을 한 번 더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그 판단을 내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눈에 가십거리가 취급이 되더라도 지금 김정은 정권이 그 몇 주 동안은 이제 도발 행위도 자제하고 내부 권력 공고화라든지 재정비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국제 공조를 대북 국제 공조를 자극할 수 있는 어떤 돌발 행위를 과연 직접 지시했을 것인가? 그것이 북한이 생각하는 전략적인 큰 그림에 잘 맞는 행동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김한솔이 자신의 아버지가 피살된 이후에 그 천리마 민방위로부터 잘 보호받고 있다 이런 영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걸로 인해서 김정은의 화를 샀다 이런 분석도 있었어요. 네, 뭐 화를 살 수는 있죠. 네, 화를 살 수 있는데 화를 낸 거를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김한솔이 불평불만했다는 것을 그런 얘기가 밖에 나온 것도 좀 애매하고 그다음에 김정은이가 화를 냈다. 뭐 화를 냈겠죠. 그런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나온 것 자체도 이제 이상한데 어쨌든 천리마 민방위 자체를 제가 쭉 관찰을 해보면 로고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쓴 그 용어나 우리 한글 문법을 봐도 북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학을 나온 사람 아니면 그런 문장을 쓸 수가 없어요. 거의 문장 자체가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쓴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천리마 민방위 자체가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 아니면
네덜란드하고 중국, 미국을 설득하고 제3의 국가를 설득을 해가지고 어떻게 김한소리를 제3국으로 뽑아내겠습니까? 저는 국가기관이라 보고 그렇다면은 로고나 로고 색깔 같은 거 보면은 국정원 마크가 거의 같아요. 국정원의 지난번 마크하고 거의 같습니다. 마크 같고 색깔도 같고 활자체도 거의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리만 민방위가 이제 국정원 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뭐 출신입니다만은 하는 행동이 이제 거의 비슷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김한소리가 기자회견을 했던 그 가정집이 있어요. 가정집이 아마 우리 국정원의 해외 아이오의 그 거실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한소리를 그 마카오에서 근처에 있는 인도네시아 정도로 빼돌려서 거기에 있는 아이오 집에서 그걸 찍었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중국에서 현재 암살을 하다가 뭐 사람들이 잡혔다. 물론 거기 나와가지고 김한솔이 동향을 추적을 하고 필요하다면 현재 미국에 있는 친북 교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뭐 북한을 막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고는 골수 친북 교포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암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공작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그냥 간단히요. 그렇다면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 어쨌든 김한솔이라는 존재가 좀 거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분석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보도가 있었죠. 김정은이 세 자녀를 낳았다. 그렇다면 이제 백두 혈통의 이제 순수성을 따지자면 사실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난 라인이 사실 백두 혈통이고 그래서 김한솔이 김정은보다도 순수한 백두 혈통이기 때문에 견제한다. 이런 가설이 성립이 가능합니다. 특히 김정은이 자기 자식을 가졌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대물림을 할 때 이런 것이 다 골칫거리라든지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연 김한솔 제거가 김정은 정권에서 이렇게까지 급한 전략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인지 득실을 과연 따지지 않고 이렇게 성급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분석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는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중 관계 그리고 북한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